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저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 저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훈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주신학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님이십니다. 오주건축사사무소 신승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긴급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토론자분들이 별도로 이걸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게 되면 시차가 생겨서 중복됩니다. 예,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님이십니다. 지금 토론자분들이 별도로 이걸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게 되면 시차가 생겨서 중복됩니다. 예,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님이십니다. 지금 토론자분들이 별도로 이걸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게 되면 이재훈 교수님, 노트북 지금 하울링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유광음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예, 그럼 저자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입니다. 이렇게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토론의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광은 박사님께서 그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말씀해 주신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차나 2차 때 비전보다 훨씬 좋은 비전을 도출해 내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정된 토론자는 모두 유광은 박사님을 제외하고 7분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80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 발언은 토론자분께서 약 한 5분 정도씩 해주시고 그 발언이 모두 끝나면 아마 모두 발언 중에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종합해서 유광은 박사님께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 토론을 오픈을 해서 여러 지정 토론자분들이 일단 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밖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장에 다른 분들이 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시든지 기회가 되고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른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토론으로 단국대학교 이재훈 교수님이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이재훈입니다. 며칠 전에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자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내용을 잘 봤고요. 또 좀 전에 유광은 박사님께서 유튜브로 발표하시는 내용도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충만하게 잘 정리가 됐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개요 부분에 대한 뭐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발표 자료를 공유 파일로 올리실 수 있나요? 유광훈 박사님께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발표 자료 올리는 동안에 몇 가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보면 그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4쪽이요. 예. 거기에 보면은 2번 항목이 국내외 건축 정책 진단 및 여건 변화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내에 대한 그 여건이나 그 설문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은 되어 있는데 국외의 건축 정책 진단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세계적으로 혹시 건축 정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혹시 좀 체크는 해보셨는지 하는 것을 일단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발표 자료 6쪽. 예, 발표 자료 6쪽으로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계획 수립 추진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계획 수립 주체가 지금 아우리가 계획 수립 주체가 되어 있고 계획 지원 주체가 이제 정부 기관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좀 명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이게 아우리에서 주체가 돼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아우리가 연구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결국 이게 누가 주인이 돼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쪽이요. 계획 수립 그 추진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1차,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몇 번 관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너무 건축계 내부의 일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산하에 있고 각부 장관들이 다 관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건축 내부적인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발표된 내용들이 너무 건축 내적인 이슈에만 이게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부나 환경부, 행안부, 과기부, 기획재정부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축의 세무관계라든지 환경보존 문제, 안전관리 문제, 산업경제활동 지원 문제, AI,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다 건축하고 엮어져 가지고 뭔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이 이게
그냥 배제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좀 해소도 하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이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건축 내적인 분야에 한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일선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을 들은 거를 또 질문으로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문제인데요. 주거 건축은 건축 정책 기본 계획에서 그냥 빠지는 것인지, 주거 건축이 보통 건축물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마트 도시 개발에 컴퓨터 전공 기술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면서 기술적인 사항에서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 도시를 형성하는 기초에 건축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 전공자가 이 스마트 도시 개발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결국 정보통신부하고 과기부하고 관련이 될 텐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축학 5년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건축사 시험 제도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4년제 졸업자의 자격 취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사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건축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건축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미래 건축 산업을 이끌고 갈 신진 건축사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또 기본 계획에 포함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해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쓴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공급 문제라든지 건축 현장의 문제는 건축 기본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로 범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주체가 어디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 정책 수립의 범위 문제가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광원 박사님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또는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우신구입니다. 먼저 3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최재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비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동안에 건축이 굉장히 큰 거대 목표를 지향을 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일상이나 삶의 행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3차 계획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제 그동안에 1, 2차 계획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1, 2차 계획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조금 성과 부분도 있지만 혹시 1, 2차 계획에서 조금 잘 실행이 안 됐다든지 혹은 성과가 안 났던 그런 과제나 혹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건축 정책이 지금 내용 전체를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의 상당 부분이 공공 건축물도 있지만 민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건물들이 그러니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이라든지 혹은 기업이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가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건축적 행위들의 주체, 이 각각의 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면 약간 에너지 자립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은 더 주체적인 그런 역할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축가나 건설회사 등의 건축 관련 전문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뭐 집을 짓는 국민이라든지 사옥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계획이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크게 놓고 그 공공성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건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건축이 이 공공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건축의 공공성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국민의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 개념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의 보고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떤 한 세트의 어떤 건축 정책 설명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국가들의 건축 정책집을 보면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한 1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 건축 정책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각 광역시도에서 만드는 광역 건축 정책 기본 계획도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건축 정책 기본 계획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본 정책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국가 건축 정책 기본 정책 부분은 굉장히 쉽고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필독스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의 형태로 관공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보급이 되는 그런 책의 형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각급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건축 교육에 그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건축 정책 기본 계획 과제인데요. 지금 1차, 2차도 그랬지만 3차에도 기본 계획에 굉장히 많은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건축 기본 계획을 1차, 2차 계획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 기본 계획을 이제 5년 동안에 했던 1차 기본 계획을 모니터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부산시하고 부산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건축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아까
이재용 교수님도 다른 부처에서 했던 부처의 사업들이 건축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부산시도 뭐 건축 관련 실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그 건축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 관련 사업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1차 건축 정책 기본 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각각의 부서에서 한 사업들 중에는 1차 건축 기본 계획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건축 기본 계획에 그 모든 걸 다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외에 다양한 건축들이 공공건축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시행한 공무원이라든지 그 지자체의 뭐 담당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건축 기본 계획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 세부 과제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이랄까요? 어떤 방침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특히 각각의 건축 주체들 예를 들면 시, 국가,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까지의 그 건축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혹은 기업 혹은 뭐 민간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주체별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 국가의 건축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혹은 실현이 되기 위해서 각 주체별로 건축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랄까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굳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과제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축정책에 맞는 건축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세부적인 거는 조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 교수님. 그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 일일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건축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그 책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대국민 교육의 도구로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과제를 많이 나열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타 부처나 또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축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실천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훨씬 그 정부 그 타 부처 간의 그 공조 부분이 해결이 쉬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야가 이제 달라서 이제 건축공학 쪽의 분야에 우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박홍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입니다. 오늘 3차 건축 전체 기본계획 비전이라든가 정책 목표가 잘 구성되어 있고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책 목표 3개로 방향이 제시됐는데 각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인 국민 생활 공간 향상에 대해서는 건축 도시 통합 설계 분야를 강조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T라든가 융합 기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간 설계 측면에서 이런 통합 설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지훈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뭐 10대 과제인가 그래 중에 하나로 연구과제 중에 하나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아니면 IT. 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 도시 통합 설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 과제를 하면서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서로 연계를 갖고 보다 우리 건축 생활 공간에 좀 유익한 그런 스마트 시티 사업이 되고 통합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인데요. 여기에는
이전 아마 1, 2차 정책과제 기본계획에서도 한번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장수명하고 리모델링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책 목표인 국가 경쟁력 확보. 거기에 이제 IT나 융합 기술을 통한 기술 개발 굉장히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제적인 제도 개선, 규제 개혁, 뭐 이런 거가 좋은데 그것과 함께 아까 이정도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건축이나 건설의 수준이라는 거는 그 기술자 인력의 자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과 관련된 기술자 인력, 역량 강화에 상당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건축사, 기술사, 뭐 기사 이런 분들이죠. 좀 노력을 해주시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건축센터가 1, 2차 건축 기본계획에 아마 포함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죠. 이 현재는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갖고 현재 지자체가 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좀 혼란이 많습니다. 이 지역건축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건축 서비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 확보라든가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재원 마련 때문에 이게 강제 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재원은 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축사의 서비스를 받으면은 건축물 자체 품질이 더 향상되고 또 건축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사실 굉장히 지금 화두인데요. 현재 그 리모델링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거꾸로 규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점이 있지만 사실 요새 IT 시대에 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게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조속히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공공 정책으로 모든 건축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신구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축물은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추진을 한다 그래도 민간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자발적인 자정이라든가 개선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든 거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건물에 대한 건물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이 불안전한다든가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건물 가치가 저하되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동인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보험. 하물며 우리가 자동차도 굴릴 때 최소한의 미니멈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건데 보험제도가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 활성화해서 민간 건축에 대한 그런 정책이 좀 자발적이고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홍우 교수님도 역시 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건축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가 좀 적다. 그래서 불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현재는 임의 규정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좀 더 확립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노후 건축물에서 특히 리모델링 같은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국가적으로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공정책으로 모든 건축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민간 건축물은 전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보험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선진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의 주신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주신아입니다. 먼저 건축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제가 조금 비전공자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분야에서 정책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있고요. 또 좀 더 찾아봤더니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이런 게 있고, 조금 이름은 다르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 그리고 조경 분야에서도 조경지능 기본계획이라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정책, 종합계획 이런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각 분야에서 인지하고 각 분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기반 마련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세 번째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내용은 그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좀 조언이라기보다 욕심을 내보자면,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외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유광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을 조금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관여를 저도 좀 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차 때의 정책 기본계획은 그 전차 때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도 성과 중심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관련 제도 법규가 충분히 개선됐다거나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디자인이 향상되고 시스템이 보완됐다는 이런 건 저도 좀 한 달이 건너서 봤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만 저도 우신구 교수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된 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5년 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국토 디자인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관 대상도 국토 대장과 통폐합돼서 좀 축소된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2차 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생활 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도 좀 굵직하게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오늘 전달할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계획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과 괴리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문적인 제도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이런 건축 정책과 관련돼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하는 희망 같은 것을 재밌는 형태로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존의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서 좀 다른 분야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도 저도 좀 되게 부드러운 표현을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행복한 도시 이렇게 제시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단순한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형식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이 말이 좀 길고 뒤에 말이 짧아서 두 개 말이 잘 안 붙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불려지고 읽혀질수록 이 정책 기본 계획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부분을 조금 함축하는 표현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때 어떤 정책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세부 과제는 이거가 달성되면은 뭐 달성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성과지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모든 세부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면 중요 과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성과지표를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 교수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런 정책 기본 계획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계획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1, 2차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특히 잘 안 된 점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제 이번 3차에서는 어떤 성과 지표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도입이 돼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정책이 국민과 연결되는 고리가 약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국민 공모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좋은 그 시도였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즈 건축자 사무소의 신승수 건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신승수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 주신 모든 분들의 얘기랑 거의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사실은 건축 정책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국내보다는 사실 네덜란드 건축 정책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덜란드 건축 정책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근데 91년에 1차 건축 정책이 수립되고 이번에 8차 건축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제의 제목이 여러 협력 주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련의 어떤 전체적인 비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잘 준비돼서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건축 정책은 일종의 건축 전체인데 인프라를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 기금이라든지 건축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 파일럿 프로젝트 국가 단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류의 어떤 국제 간의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이제는 여러 가지 협력 주체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끈끈한 어떤 진짜 삶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냐가 이번에 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의 행복한 도시라는 이 부분은 정말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근데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일단 제일 이게 건축 정책이 저한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굉장히 딱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고 저는 생각해 보냐면, 전체적으로 저는 요즘에 근데 너무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가이드라인이 포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끼리 굉장히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가이드라인의 충돌이 실제로 어떤 창의적인 설계라든지 혁신적인 설계를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로 에너지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도 보면 이게 근데 여러 가지 패러미터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태양광으로 귀결되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저희가 어떻게 선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모니터링과 어떤 것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건축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분석에 기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어떤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전문가 집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여러 유관의 어떤 단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피드백들이 공론화되고 뭐 어떤 포럼이든 어떤 형태로 공론화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축 정책을 만드는 어떤 기초의 조사, 기초의 논의로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 이 분야가 저는 그 필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으로 관리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공사비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가 변경됐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뭐 지자체라든지 발주 기관의 요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사실은 국가 단위로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일종의 여러 사람이 같이 읽고 거기서 뭐 잘못된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초의 조사 그런 자료로서 배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하나 더 첨언하자면 공유와 협업 방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건축 정책에서 이번에는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 해외의 어떤 기관과의 협업도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공간 자원, 그리고 아까 말씀 지식의 공유라든지 지식과 정보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근데 이 성과의 공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예를 들면 그게 건축센터일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시민 교육이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던데 이것들이 뭐 건축센터가 됐든 뭐 시민 교육이 됐든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떤 오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시민들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집 또는 그런 조직 그런 어떤 시설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또 많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덜란드의 건축 정책도 여러 그 시기를 거쳐서 결국에 귀결되는 부분은 협력 주체 간의 연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 분야와의 연결 또는 그 건축과 도시 쪽의 그 주체들의 서로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실무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위주의 아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위주의 것들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은 전체 프로세스, 건축의 전체 프로세스, 시공에서 입주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의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그대로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셨고 공유와 협업 방식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 정책 수행의 성과 공유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잘 그린 건축 연구소의 민현준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현준 소장입니다. 이번 3차 건축 기본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앞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전략 계획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기후위기 그리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제 이 건축 정책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느끼기에 이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 중앙부서에서 어떤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건축 쪽에서는 얼마나 주고 싶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좀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제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어떤 성능적 규범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은 돈의 문제라서 이 경제력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지역들은 그런 게 좀 빠르게 가능할 거고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조직들은 이런 거 이제 좀 빠르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먼저 빠르게 하고 싶은 기관과 조직들에게 그런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이 건축안 내부에서 좀 있는지 혹은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여러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녀서라도 해당 분야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리모델링 우리가 완전 이 리모델링이거나 여러 많은 고민들도 중요하게 짚어주셨었는데 특히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아마도 해당 지역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실행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리를 맡았던 다른 건물도 이제 지역 안전센터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이 관리 점검들을 오는 걸 보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슈와 이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조직이 드디어 건축계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동작한다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전만 다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디까지 얼마나 펼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그런 열리는 지점들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2030년 정도에는 지역안전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거고 조금 더 이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2050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한 2050년쯤 되면 어디까지 좀 확대하고 싶은지에 관한 이런 시간적 요소들이 좀 다뤄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돼서 막 역할을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더 큰 방향성의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여기 담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축제도 안에서 좀 많이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이 거의 다루지 못하고 또 많은 이 건물들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거 환경 혹은 건축이 가져야 되는 어떤 성능적 환경들이 이 대단위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건물들 혹은 그런 작은 건물들이 많이 보여 있는 이 지역들이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주차 쓰레기와 같은 어떤 생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방안들이 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 생활적인 삶적인 면에서 좀 많은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민현준 소장님께서도 역시 좀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기후 위기나 온실가스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해주셨는데 결국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방향과 지도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줄 수 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특수하게, 스페시픽하게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이 가능한 그런 조직인데 여기서 그 안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전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건축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이제 그 다음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맞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또는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광원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 기본 정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나요? 국토부의 우리 김성호 과장님께서 또 전반적으로도 어떤 코멘트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 정책과장 맡고 있는 김성호 과장입니다. 그 앞에서 그 교수님들과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낙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단 메모는 했는데 좀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로 또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처음에 이재훈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그 계획 추진 주체는 약간 좀 오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건축정책 기본 계획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주체는 국토부가 맞고요. 아우리는 이제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이 정책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건축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부처나 이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여기 좀 부각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관계부처 이제 협의 과정에서 또 필요한 의견 조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그 제출하는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저희 이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주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뭐 국토부 내에도 다양한 이제 그 기구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택과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주택 종합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 쪽에도 관련된 계획이 있고, 그래서 관련 분야에 있어서 별도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이제 주거 부분에 있어서 뭐 주거의 다양화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의 이제 주거 공간의 이제 외부 공간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 그런 내용들은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세 번째 이제 그 전략에 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 도시는 일찍부터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UCT라는 걸 통해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고, 그런 정의들도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연구와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정의가 됐는데, 사실 스마트 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정의들이 현재 뭐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제 업무 계획에 스마트 도시와 연계를 해서 스마트 건축을 좀 정의를 하고, 스마트 건축 인증 제도도 새로 연구를 통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지능형 건축이라고 있었는데요.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스마트 건축으로 좀 스마트 시티와 연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건축법이 이제 개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지자체를 다 설치 의무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30여 개 지자체 되는데,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50만이 안 되더라도 지역건축 안전센터가 거의 설치가 돼 있고요. 아마 지방에 이제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설치 안 돼 있는 50만 이상, 저희가 이제 50만 이상으로 잡은 거는 대부분 이제 건축 활동이 50만 이상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만 이상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0만을 일단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 이제 성과들을 봐서 더 많은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운영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처음에 지역건축센터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안전사고, 특히 화재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이제 조직을 빨리 법에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 이제 안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물론 안전에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업무가 좀 확대가 되고 조직이 보강이 되면 안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이 센터에서 업무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일단 법적으로도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도 정원을 한 99명 정도 지역건축 안전센터에 새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인건비가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지자체 이제 인력과 함께 이 센터가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게 그 기본계획에서 너무 세부적인 과제들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그 기본 계획은 일종의 이제 선언과 같이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친숙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방향들 위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성과 지표가 또 필요하다는 또 상반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화롭게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쉬운 언어로 저희가 큰 의미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담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성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과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 해당되는 과제들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제 아우리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전문가라든지 일반 국민들 설문조사도 했지만, 지금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원래 건축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고, 이제 건축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한 이슈들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아마 저녁에 하실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두고 이제 발생한 측면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이 환경에 대한, 그리고 또 녹색 건축물,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또 이제 건축에 있어서 가장 또 다가오는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축 분야의 화두는 이제 안전과 이런 녹색 건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희 뭐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축물 분야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자체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 차원으로도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도시 공간 구조 개편, 그러니까 공간 구조도 이제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과제를 다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사실은 많은 영향을 저희 일상생활에 주고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이제 결국 다가올 미래를 좀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빨라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성장도 문제지만은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양극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거에 있어서도 뭐 가격뿐만이 아니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고급화된 그런 환경과, 아까 저희가 대상 받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그런 취약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산업 자체가, 경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반 경제라는 거는 경제 자체가 이제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이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면은 이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약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한 2000년대 초반에 급속히 이제 전자정보화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정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확도를 높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건축 산업과 관련된 포털, 그러니까 이제 건축 커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건축 커브도 저희가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기반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후년부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축 산업의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건축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다라고, 또는 국토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나름대로 국토부 자체의 시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키워드는 안전과 녹색 건축, 또는 녹색 건축에서 녹색 도시로의 발전 방안,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경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축 산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국토부의 시각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광훈 박사께서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실제로 연구를 수행해 주셨는데 역시 또 유광훈 박사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자분들께서 드린 질문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김성호 과장님께서 상당 부분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정책과가 주관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연구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고 국토교통부와 이제 저희가 협력해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예, 질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토론자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에 대한 내지는 해외 동향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건축정책 기본 계획과 상관없이 해외 건축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사실 책자로도 발간을 가끔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차,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신승수 소장님께서도 이제 네덜란드 건축정책 기본계획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계속 그런 해외 동향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석 내용들이 조금 제가 설명을 빠뜨리고 가긴 했는데 메가 트렌드 분석에서 저희가 이제 타부처 관련 기본계획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의 보고서들 그리고 해외 건축정책 동향들도 인풋을 해서 한꺼번에 현안들을 도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티 어쨌든 도시 분야에서 내지는 이것들을 건축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아까 김성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내지는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국건위의 인적 구성을 보건대 이제 타부처 장관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좁혀서 건축으로 더 좁혀서 디자인만 강조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의식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정도를 일단은 골라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다른 작업들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어쨌든 액션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다분히 보수적으로 검증된 거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호 과장님이 말씀 안 해주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신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공공성의 개념이 공공건축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건축기본법의 어쩌면 취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책 기본계획이 아니라도 저희가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그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스텝 1, 2, 3라고 그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오디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키워드들이 좀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별 임무 지침, 구체적으로 사업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주체별 임무 지침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은 그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오늘 발표에서는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누가 언제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언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추진 전략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성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더불어서 이제 50만 이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왕의 건축법에서도 이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내지는 뭐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그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건축물 관리법에도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센터가 사실은 아직은 임의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건축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인력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과제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현재 반영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계획에서 효과가 검토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예산이 문제인가 뭐 제도가 문제인가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그 본 보고서에는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건축기본법에 보시면은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국회에 성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무화해서 지금까지 2년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이 축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물론 이제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승수 소장님께서 그 현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과 그 협력주체 간 연결고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더 보완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 내지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쩌면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씩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공건축특별법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의 의의는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후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나마 그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이 확대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도화하고 뭔가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가 보건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툴들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신승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이 기본 계획에 키워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규모 건축에 대한 언급은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그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센터로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래도 개선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김성호 과장님이 대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주체로서 저는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네. 혹시 예.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김성호 과장님하고 유광원 박사님께서 대부분의 토론자들께서 제기하신 이슈들을 거의 대부분 다 다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그걸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지가 조금 아직 좀 안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공공정책으로 모든 건축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이잖아요, 대개의 경우. 그러나 그 밖에 민간 건축물들도 사실 이 건축 정책 방향 수립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민간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이 이 건축 기본 계획의 정책 기본 계획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읽어가면서 공공건축이 이렇게 크게 키워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밑에 한옥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는 공공건축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읽으실 때, 국가는 공공건축물만 다루는 건가 하는 착각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민간 건축물의 가치 부여, 보존, 복구, 특히 이제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이 기본 계획에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사실은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그러니까 동 기준으로 보면, 동수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들은 사실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물 안전 특별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금년 5월에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서도 3년마다 이제 점검을 통해서 구조 안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점검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점검 결과 보고서들이 저희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험제도와 연계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성능 평가에 대한 툴이 좀 자리를 잡으면 향후에는 이제 보험제도하고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계획에 이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한 100여 동 정도 실제로 성능 평가를 해서 실제 거래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좀 한 100여 동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소규모 이제 단독주택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상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건물 거래할 때 자동차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거래 때 이제 그런 성능 진단서 같은 것들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부분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면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내년에 한 100여 동 정도 지금 해볼 계획이고 그런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그 건축 현장의 어떤 그 근로자 문제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또 유지관리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 내에 그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건설 산업 쪽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저희 기술국에서 또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기본 계획에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통합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거는 이제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런 기준들을 저희와 함께 좀 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좀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5시 10분이었는데 5시 10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더 사회자 직권으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 말고 다른 분들께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유튜브로는 안 될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준비가 아무래도 안 됐겠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스킨십을 가지면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그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제가 국민 생각함이라는 사이트에 전자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청회 기본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을 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 오늘 찍은 공청회 영상을 유튜브랑 거기 다 게시해 놓을 상황인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그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회신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만 지금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마치기 전에 혹시 오늘 있었던 그 말씀들 중에서 혹시 조금 보완하시고 싶으시다든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토론자가 계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분? 예, 우리 이재원 교수님. 예. 예, 제가 모두의 이제 이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주체와 범위, 목적, 그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유광원 박사님하고, 우리 국토부의 김성호 과장님하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 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한계로 남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신고 교수님하고 신승수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그냥 과제를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이미지, 미래의 이미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3차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4차를 할 때라도 혹시 관련할 수 있으시면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우리 우신구 교수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아까 조금 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시는 뭐 소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공공건축의 베리어 프리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이제 지방의 그 중소도시 쪽으로 가보면 거의 신축이 잘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이 노후화돼서 새로 신축을 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 개선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건축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신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방 도시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업 단위에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새롭게 자체적으로 건축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는 계속 새로운 건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새로운 건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BF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도 마찬가지고 약간 적정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녀보면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도시 쇠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쇠퇴 지역에 대한 건축적 대응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도시재생 뉴딜이나 셋들 마을이나 도알 사업이나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원도심이나 이런 도시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 맹지도 많고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뭐 노후 건축물들이 많은데 인프라 문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건축 제도와 관련된 그런 쇠퇴의 문제들 좀 한번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할 게 많지만 좀 줄이면 저 일상 공간의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현재 저희 뭐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 일상 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빌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필로티를 가지고 있는 빌라의 이 양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구조의 문제로서 좀 접근했지만 사실 이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공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 거의 전체에 걸쳐서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필로티 구조를 가진 게 사실은 제도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의견 개진을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시만 못하신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댓글이나 또는 뭐 어떤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인 토론자들께서 여러 가지 그 질문과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성과 1, 2차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부분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을 좀 할 부분은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너무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제 보고서 하나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이 알려져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말씀들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과장님 말씀대로 50만 이상 되는 행정구역에서는 이것이 이제 의무화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하니 이제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안전자를 어떻게 뗄 건지 아니면 좀 더 넓혀갈 건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타부처 타분야와의 공조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국토부와 다른 뭐 행안부, 정통부 뭐 이런 부분하고의 공조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잘 들여다보면 국토부 내에 다른 과하고의 공조도 사실은 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 같은 거는 그럼 우리는 건축과가 아니라 그 주택과의 문제이고 이것을 건드리기가 조금 힘들다라든가는 뭐 그런 기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국민들이 바랄 때는 그렇게 정부 부처 간에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의식보다는 이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정말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것.
일상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 삶이 좋아지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생각에는 어떤 부처 간에 큰 부처, 작은 부처 할 것 없이 부처 간에 어떤 장벽을 좀 뛰어넘는 통합적인 어떤 일들이 좀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인간하고 사회를 담아내는 건축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이 기본 정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향후 5년간의 우리 건축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좋은 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담아내신 것, 제시해 주신 것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모든 국민이 보고 이해하고 만족하는 그런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그 공청회이기 때문에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그 의견 제출하실 경우에는 12월 20일까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계속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